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정도 내 아이의 그 성장한 상태를 그때 확인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김운철 선생님과 함께요. 아이들의 키 성장과 성장 호르몬 검사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훈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께서 주제를 아이들의 키 성장과 성장 호르몬 검사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키가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언니가 걱정하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어느 정도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직관적인 숫자가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성장이 늦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성장은 크게 5가지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100분위 수를 계산했을 때 하위 3% 미만에서 저성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키를 떠나서 1년의 성장 속도가 중요한데요. 성장 속도가 4에서 6cm 정도 자라는 것을 보통 평균적인 속도라고 생각했을 때 1년에 4cm 미만으로 성장을 했을 때 성장이 좀 늦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1등부터 100등 중에 한 50등에 해당이 되는데 1년 지났는데 갑자기 50등에서 70등이 됐다, 80등이 됐다. 이런 순위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성장이 조금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2차 성징 시기가 도래했을 때 2차 성징이 너무 빠른 경우 성조숙증은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2차 성징이 너무 늦는 경우에는 또래보다 키의 성장이 너무 늦기 때문에 또래보다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유전적 키를 대비했을 때 부모님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유전적 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유전적 키에 비해서 예상 키가 한 8에서 10cm 정도 낮아질 때 내 아이가 최종 키가 너무 작지 않은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이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의 키, 유전적인 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 아이 키도 정말 작은 건지 후천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키는 유전적인 소인이 한 70%에서 80% 네. 그리고 이제 후천적인 영향이 한 20-30%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아주 크다면 아이도 클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작으시다면 아이가 갑자기 클 수는 없으나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한 5에서 10c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작다고 해서 아이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수면, 영양,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이 있습니다. 네. 수면의 경우에는 보통 어머님들이 일찍 자는 게 그냥 좋은 건지 아니면 얼마나 자야 되는 건지 진료할 때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수면의 경우 보통 성장 호르몬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시 이전에 시침을 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아이 때 많이 하는 줄넘기, 농구, 축구 이런 전신 운동을 하는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먹으면 좋은 영양소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비타민 D와 칼슘 등을 포함해서 이제 뼈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세 영양소들도 성장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편식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면은 키가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때부터 우유를 열심히 마셨었거든요. 이게 정말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유에는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칼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완전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유를 먹으면 그런 영양분 섭취가 원활하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음식만으로 네.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좀 아니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유 말고 뭐 음식으로도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음식에는 성장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과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외에도 이제 성장 호르몬의 합성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영양소나 다른 열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 등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또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도 크지 않으면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을 또 가보잖아요. 이때 성장판 검사해보세요. 뭐 호르몬 검사 받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정말 검사를 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클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걸까요? 보통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성장판 검사랑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성장판 검사입니다. 네. 왜냐면 성장판 검사라는 거는 현재 내 아이의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성장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나 팔꿈치, 요 골반의 뼈의 상태를 보고 그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 나이대에 맞는 건지 아니면 나이대보다 성장판이 열리고 닫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장 호르몬 검사와 성장판 검사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성장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의 지금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성장판 검사를 시행했을 때 현재 나이와 성장판의 나이가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원인 질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골 연령이라고 하는 성장판 나이와 실제 나이인 영연령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찾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흔한 걸로는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이 있는 경우, 그 외에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호르몬의 수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서 내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 또 잘 해주셨는데 이 성장 호르몬 검사, 성장판 검사 이 검사를 왜 하는 걸까요? 검사라는 거는 내 아이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작거나 큰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라든지 성주숙증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치료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장 단계에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개입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조기 개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정말 키가 크나요? 반대로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성장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내 아이가 1년에 한 4에서 6cm 정도 자란다고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1년에 한 8에서 10cm 정도 성장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성장판이 이미 닫혀버린 시점에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많이 치료를 해왔던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는 지금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보통 이제 흔하게 오는 거는 두통이나 혈당이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간혹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혹시나 그런 미세한 변화가 있다면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 걸까요? 보통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7에서 8세 정도 내 아이의 그 성장판 상태를 그때 확인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7에서 8세 때 아이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고 7에서 8세 정도의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내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때 너무 늦다고 해서 바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보통 그러지는 않고 네. 이제 꾸준한 팔로우를 통해서
내 아이의 그 성장 속도를 판단을 하고 그게 실제로 성장 속도가 너무 또래에 비해서 늦다고 판단되면은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이제 치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된 치료기는 하지만 무조건 맞는다고 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과 시기 그리고 적절한 대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크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반대로 또 성조숙증도 하나의 문제잖아요. 성조숙증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텐데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가슴 멍울이 잡힌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될 것 같아요. 이 조기 치료로 성조숙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성조숙증이라는 거는 2차 성징이 너무 또래에 비해서 빨리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 2차 성징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평균을 잡아본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가슴 멍울이 좀 빨리 지거나 권이 나는 경이 좀 빠르게 발달되는 경우에 이제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이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전문의와 좀 상의가 필요한데요. 이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나이의 그 발달 상태와 성장판이 열려 있는 정도를 판단해서 성조숙증이 너무 빨리 오는 게 예상이 된다면 보통 치료를 개입하게 됩니다. 이 성조숙증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성장호르몬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의 치료를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또 편할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성장 속도의 개념입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동 기간에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그 효과를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는 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성조숙증 2차 성징이 좀 빠르게 온다면 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중 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클 수 있는 기간은 늘리는 치료가 성조숙증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면 조기 치료로 막을 수 있을까요? 성조숙증이 초기에 발견된다면 네. GnRH 아고니스트라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2차 성징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또 초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은철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 작은 키 걱정부터 성조숙증까지 다양하게 소아 정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